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7주차 2강이 시작이 되겠네요. 그래서 앞 시간에 우리가 그 정신분석 이론과 그리고 실험에 관련된 그 학습 이론을 수업을 했었죠. 자, 지금부터는 우리가 인간 행동과 사회 환경에 있어서 인본주의 이론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심리학자들의 마지막 학자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인본주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생활에 밀접한 많은 도구로 사용하는 학자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인본주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이론상 살펴보게 되면 로저스의 이론, 그리고 메슬로의 이론, 사회복지 실천에서의 적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저스라고 하는 이론가를 아마 들으신 적이 계시거나 아니면은 처음 듣는 사람일 수도 있고요. 메슬로우의 욕구 이론은 아마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만한 직한 아주 유명한 학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메슬로우 같은 경우는 인간의 발달 단계를 5단계로 나눠서 생각을 해볼 수도 있다라고 보는 것인데, 자, 우리 교재 페이지는 123페이지를 보시면 참고하시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인본주의에 있어서 심리학의 이론들 중에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이론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는 무슨 얘기냐면 인본주의는 인간 중심의 어떤 이론이다라고 불리는 희망적이고 낙관적인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고 인간을 합리적이고 창조적인 존재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인본주의의 이론들을 선호를 합니다. 자, 인본주의 이론에 있어서 두 사람의 이론은 인간의 자아 실현에 대해서 각각 다른 개념과 방법을 설명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로저스라고 하는 학자가 있고요. 메슬로우라는 학자가 따로 있다라고 하는 거죠. 로저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인간 행동의 근원은 자아 실현의 욕구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자아 실현의 욕구는 내가 경험한 거에서 세계 속에서 경험한 적 있는 세계 속에서 자기의 이미지를 유지하고 향상시키기 위해서 모든 잠재력을 개발하는 것으로서 로저스의 자아실현의 욕구와 이러한 욕구를 성취할 수 있게 하는 성장 잠재력이 선천적으로 있다라는 것을 간주하면서 시작이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로저스의 이런 이론들은 어렸을 때부터 로저스는 책 읽기를 좋아하고 연구하는 걸 참 좋아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세계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경험을 굉장히 중요하게 가치 있게 생각을 한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이 로저스는 자신의 어떤 잠재적인 인식 그리고 능력과 자질 이런 거를 발휘해서 완벽한 이해와 경험을 풍부히 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사람들을 충분히 기능하는 사람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자, 충분히 기능하는 사람이라는 것은 뭐예요? 자기가 맡은 바 일을 책임감 있게 열심히 수행하는 사람. 그리고 이 책임에 동반해서 좀 더 환경적인 부분에 다른 사람들을 이롭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라고 보면 되겠죠.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나는 충분히 기능하는 사람인가? 라고 한번 손에 이렇게 가슴에 얹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이타주의적인 삶을 살도록 우리 그 가정교육이라던가 아니면 학교에서의 교육들을 그렇게 받았습니다. 아마 초등학교를 다녀셨던 우리 과거에 생각을 해보면 도덕 시간 있죠. 과목 중에 도덕. 도덕이라는 과목에서는 우리가 배우는 게 뭐예요? 윤리를 배우고 그 윤리에서는 사람이 살아가는 가치, 그리고 규범 이런 것들을 배우시잖아요. 자, 그런데 이렇게 충분히 기능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의 어떠한 규율적인 부분, 그리고 윤리적인 부분, 이거를 잘 충실히 해 나가면서 사회의 이득이 되게끔 사회의 한 사람 한 사람으로서 구성원을 이끌어가는 단체에 우리가 들어가는 그래서 충분히 다른 사람들의 삶에 있어서도 도움이 되거나 도움을 받아도 되는 사람들 자, 이런 사람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충분히 기능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로저스는 주관적인 경험 세계를 중시했으면서도 심리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실체에 있어서 인간은 누구나 창조적인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또한 역시 로저스가 굉장히 중요하게 요소로 사람을 볼 때 그런 중요한 요소로 보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개인들의 성격은 이러한 창조적이고 포괄적인 유형으로 설명하고자 했던 것이 바로
로저스 이론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다음은 메슬로우의 욕구 이론인데 메슬로우는 자아 실현을 위해서 노력하는 존재라고 규정을 하면서 자, 메슬로우는요, 태어날 때부터 두 가지의 경향이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하나는 생존의 경향, 또는 두 번째는 실현적인 경향을 갖고 있다라고 보는 거죠. 생존에 관련한 거는 뭐예요? 로저스가 그 메슬로우가 얘기한 거는 생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먹고 사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럼 먹고 사는 부분의 생존은 뭐예요? 배가 고프면 먹어야 되죠. 추우면은 덮어야 돼요. 그리고 배설의 욕구가 있으면 싸야 되잖아요. 자, 이런 생존의 욕구가 굉장히 1차적인 부분이라고 주장을 했고, 실현적인 경향이라 하는 것은 내가 살아가면서 나의 어떠한 안전이라던가 내 주위에 나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테두리 이런 것들을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점점 살아가면서 내가 나의 그 어떤 이상 이런 거를 실현하기 위해서 꿈을 꾼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이제 성장의 욕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메슬로우는 이러한 그 기제를 가진 두 가지의 경향성 이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봤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메슬로우 같은 경우는 생존의 욕구라고 하는 것은 결핍의 욕구 또는 박탈 동기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인간에 대한 어떤 그 생존은 단순히 생리적인 차원에서 유지하려는 경향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자, 그래서 인간은 최소한의 먹고 사는 부분이 가장 일차적이라는 것을 누가 얘기했다? 메슬로우가 욕구를 이렇게 일차적인 생존의 경향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실현적인 경향이라고 해서 상위 욕구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메타 니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 상위 욕구에서는 성장의 욕구라고 하는 구루라고 하는 성장이라고 하는 잠재력을 능력을 그리고 자신의 어떠한 재능을 발휘하려는 욕구를 생존의 경향에 충축되어 있을 때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인데, 자, 이 생존의 욕구가 우리는 뭐예요? 1차적으로 결핍 욕구가 해결이 돼야 상위 욕구인 성장 욕구로 간다라고 하는 거죠. 자, 먹고 자고 내가 안전하게 필요한 부분의 영역이 확보되지 않은데 어떻게 이 성장, 그러니까 나의 욕구를 실현하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상위 욕구가 가기 전에 1차적인 그 결핍 욕구가 해결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메슬로우가 이야기하는 이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자기의 성장 동기를 가지고 이러한 동기에 대한 끊없는 충족, 그래서 성취를 이루어 나간다라고 보는 것인데, 자, 여러분들의 성취 욕구는 뭐예요, 지금? 예, 성취 욕구. 각자의 어떠한 삶에 있어서 성취 욕구는 다 다르겠죠. 1부터 10까지 있으면, 예, 누구는, 나는 그냥 먹고 사는 것만 근근히 이어가면 돼. 다른 거 바랄 거 없어. 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속한다? 예, 결핍의 욕구. 이거는 생존의 욕구라고 하는 것이지 성장의 욕구라고는 할 수는 없다라고 보는 거죠. 사람은 누구나 꿈을 꾸면서 산다고 하잖아요. 자, 이 10대의 꿈은 뭐예요? 앞으로 나는 내 꿈은 대통령이 돼야지, 내 꿈은 나는 의사가 돼야지, 뭐 이런 꿈을 꾸잖아요. 너의 꿈은 나중에 뭐니? 우리 초등학교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저는 연예인이 꿈이에요. 그리고 저는 뭐 예를 들어서 지금의 핫한 누구라고 할까요? 어, 신하는 이제 한물 같고, 예, 나름대로 뭐 우리가 그 어떠한 그 가수들이나 아니면 뭐 신인들 굉장히 TV에 유명하게 나오는 사람들 이런 사람이 될 수 있고 아니면은 뭐 유튜버를 뭐 몇만 명에 가입한 몇 수십만 명을 가입한 돈을 많이 버는 유튜버가 되겠다. 뭐 이런 꿈도 이제 요즘에는 야무지게 다들 꾼다고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꿨던 꿈은 그야말로 직업적인 부분에 한정되어 있다라고 하면 지금의 젊은 친구들은요, 세계적인 스타가 되는 게 이제 꿈이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 예전에 우리 그러잖아요. 컴퓨터가 처음 들어왔을 때 애들이 맨날 컴퓨터에 게임만 하고 밤새 그냥 눈이 뻘개가지고 새벽에 학교 가는 것도 지각하면서 게임만 해가지고 너는 도대체 커서 뭐가 될래? 라고 맨날 혼내고 하는 가정들이 있는데 지금은 그렇게 애들한테 혼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게임에서도 올림피아드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게임을 해가지고 그 게임에서 우승을 하게 되면 상금이 어마어마하게 지불이 되죠. 그래서 오히려 게임만 했던 구박을 받았던 아이들이 그런데 게임에 출전을 해서 성공해가지고 부모님한테 집 사주고 차 사주고 이런 케이스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본인이 하고 싶은 거, 그리고 원하는 거 이런 거를 하게끔 이제는 발굴을 시켜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최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의사들이 굉장히 우리나라의 상위 1%, 2%대 브레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강남에서의 엄마들이 벌써부터 유치원 때부터 의사반이라고 하는 그런 그룹을 만든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부모들이 원하는 그 의사, 원하는 뭐 판검사 이렇게 키우려고 하다 보니까 아이들을 어린 시절부터 그렇게까지 학원으로 보내면서 이 아이의 미래의 결정을 누가 그 결정한다? 부모님들이 결정을 해서 아이를 그 틀에 맞춰서 너는 의사가 돼야 돼라고 하면서 맞춰간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우리가 어떠한 동기, 이런 동기를 성취를 하게 되면 바로 이제 그게 성취 동기라고 하는데 본인이 원해야 이게 성취 동기지 남이 하라고 한다고 해서 이거는 성취 동기는 아니다라고 보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하위 동기의 충족 없이는 그 다음에 상위 동기는 어떻게 이루어지지 못한다라고 보는 거죠. 이걸 누가 얘기했다? 예, 매슬로우가 얘기했다라는 부분이에요. 자, 인본주의의 심리학자 이론들은 개인의 어떤 주관성을 굉장히 중요시했고, 그리고 인간 존중에 대한 분석의 의미를 강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기본적으로 자신의 성취 동기를 실현하고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고 그 능력은 태어나면서 그 동기는 개인의 성향에 맞춰서 각기 달라질 수 있을 뿐이지 무한한 다양한 어떤 잠재력들은 다 가지고 있다라고 보는 거죠. 우리가 하늘에서 뚝딱 만들어서 태어난 게 아니라 그 어머니 뱃속에서 열 달을 견디고 태어나면서 아이들이 태어나면 응애 하고 막 이제 막 기청이 찢어지게 우는 아이가 있는 반면에 응애 하고 또 이제 수더분 하는 아이가 있죠. 자, 이런 것들은 다 기질적으로 아이들의 성향이 틀리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도 이렇게 보면은 태어나서 까다로운 기질, 순한 기질, 그리고 이렇게 나눠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질대로 아이들의 성격이 이제 변모해 나가고 또 상황에 맞춰서 그 상황에 따라서 아이들의 성격이 또 다르게 변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양한 상황에서 이런 게 우리가 성장 욕구가 있고 아니면 기본적인 그 발달 단계에 있어서의 최하의 생존의 욕구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동기, 특히나 성취 동기의 방법에 있어서는 자아실현적인 창조적인 바탕을 두기 때문에 개인의 다양성은 점점 더 커진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인본주의 심리학자들은 우리가 인간이 비록 타고난 성적 본능이 있다 할지라도 결코 거기에 좌우되지 않고 외부의 자극, 그리고 인지, 작용이 이루어진다라고 할지라도 자신의 어떤 존재를 함양하고 동기를 실현하는데 쓰이지 않고 결코 본인의 개인 행동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환경에 있어서 자신의 의지, 이게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로저스의 이론을 보게 되면, 로저스는 이제 이렇게 잘생긴 할아버지입니다. 자, 그래서 칼 로저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1902년에 태어나서 87년에 사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일리노주의 시카고에 살면서, 오크파크에서 태어났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가정에서 태어나서, 엄격한, 가정의 교육을 통해서 부모 밑에서 성장한 로저스는 가족 외에는 가까운 친구가 없고 고립된 채 고등학교를 마칩니다. 그리고 나서 2년 후에 그 콜롬비아 대학에 가서 임상 심리학 박사를 받음으로써 그때부터 이제 심리학에 관련된 다양한 센터에 가서 일을 하면서 그리고 주립대학 심리학 교수로 활동을 했고 내담자의 중심으로 하는 심리치료 개발을 해서 성격 이론을 공식화했고 심리치료에 관한 연구를 지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로저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양력은 이렇게 됩니다. 뭐 중요한 건 아니죠. 그래서 인간의 잠재력에 접근하는 심리 요법, 상담 요법 이런 것들을 고안하면서 성격 연구의 혁신가로서 참만남 운동 이런 거를 개척했다라는 활동에 보고가 되어 있고요. 그 로저스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주요 개념을 살펴보게 되면 현상학적 장이라고 해가지고 특정한 순간에 인간이 경험하는 모든 것을 우리가 현상학적 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한 현상이라도 개인에 따라서 다르게 지각한다라고 하는 거고 경험으로 어떠한 세상에서 개인의 현실, 현상학적 장만을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우리는 같은 시간을 보내도 사람에 따라서 다 그 시간이 똑같이 부여된 시간이지만 각자의 어떠한 일에 따라서 한 시간이 그야말로 뭐 1분처럼 느껴지는 사람도 있을 거고 한 시간이 10년처럼 길게 느껴지는 사람도 있죠. 자, 이거는 자기가 어떠한 그 현실에 자각하거나 경험하기에 따라서 많이 달라진다라고 보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개인의 경험하고 자각하는 게에 있어서 개인의 사적, 그래서 주관적인 경험 세계 이런 것들이 이런 세계들이 로저스가 말하는 현상학적 장에서 인간의 내적 증거 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로저스는 어떠한 그 현상학적 장을 공감적인 추론에 의하지 않고 타인에게 알릴 수 없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개인의 행동을 이해하려면 그 사람이 내적 증거틀을 관찰함으로써 가능하다라고 보여진 거죠. 자, 우리는 내가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상대방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게 이런 이론에서 그냥 나온 거예요. 자, 우리는 내가 겪은 거는 정말 어떠한 예를 들면 어, 달리기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100m 달리기를 하면 누구는 뭐 10초에 통과하는 사람도 있고 누구는 30초에 통과하는 사람도 있고 누구는 10분 이상도 통과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보면 그 사람들의 달리기 성향은 각기 다르다라고 볼 수 있겠죠. 10초 만에 달리는 사람은 우주불토 같은 사람이 아주 빠른 그 번개맨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올림픽에서도 금메달을 몇 개씩 따는 사람이라면 가능하지만 자, 100m를 10분에 달리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그야말로 내가 저기까지 통과할 때까지는 그 어떠한 신체적인 결함이나 어떠한 상황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사람의 내적 기준, 그래서 남들이 봤을 때는 저 사람 뭐야라고 하지만 그 나름대로의 본인의 어떠한 우유곡절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사람을 이해하기까지는 나름대로 상대성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우리는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자, 그래서 로저스가 이야기하는 두 번째는 자아라고 하는 거. 자아는 뭐예요? 셀프라고 얘기를 하죠. 또 우리가 프로이드에 보면 자아는 뭐예요? 이고라고 하죠. 이고. 근데 여기서 이제 셀프로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로저스는 이렇게 자아를 성격 이론의 개인 중심적인 부분으로 개념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현상학적 또는 지각적인 장, 그래서 분화된 부분이며 경험의 전체성으로 정의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아가 개인의 어떠한 그 인간에 대한 개인의 신념 또 자아상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또 현재 나와 내가 할 수 있는 어떠한 인식에서 하고자 하는 것, 생각, 그래서 이상적인 자아 이런 것들도 포함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너 자신을 알라라고 얘기한 것 되게 유명하잖아요. 너 자신을, 소크라테스, 너 자신을 알라라고 하는 거. 내가 내 자신도 모르는데 누구를 평가를 하나요? 그쵸? 자, 이런 거에 철학적인 거를 하나하나 살펴보게 되면, 예전에 살았던, 1900년대에 살았던 이런 그 심리학적 대가들이 다 했던 말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너 자신을 알라. 참, 이거는, 어, 한편으로 쉽게 얘기하면 속된 말로 주제 파악도 못하는 주제에 누구를 가르쳐라고 얘기한다라고 하면 사람을 좀 등한시하는 건 무시한다라고 하지만 너 자신을 알라. 그래, 내 스스로의 마음에 손을 얹고 생각해 봤을 때 나란 사람은 도대체 무엇을 추구하는가? 나란 사람은 다른 사람한테 어떤 이로움을 주고 사는가? 나란 사람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다 함축적인 의미로 담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인간 행동과 사회 환경, 이 심리 쪽을 학습하면서 아마도 그전에도 많은 생각들이 살아가면서 많이 느꼈을 건데요. 이렇게 다양한 학자들을 알고 이해를 하려고 보니까 어때요?
한번 이렇게 가만히 3초간 눈을 감고, 3초는 너무 짧다. 자, 10초간 시간을 드릴 테니까 10초간 나라는 사람은 누구인가라고 한번 마음속에 연상을 좀 한번 해보세요. 자, 지금부터 자, 10초 드립니다. 네, 자, 셀프, 자기에 대해서, 이상적인 자아, 그리고 본연의 나에 대한 자아를 생각해 본 시간이 됐었는데, 어떠세요? 자, 그러면은 우리는 정확하게 이제 답을 알고 있을 겁니다. 자, 나란 사람은 지금 중간고사를 잘 봐서 이번 학기 잘 통과를 해서 내가 졸업을 해야겠다라고 많은 분들이 아마 생각을 하셨을 거라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자아의 형성은 유아가 자아 안에서 비롯된 자아 경험과 외부 환경에서 타인이나 사물이 겪는 경험을 구별하기 시작해서 발달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또 자아의 형태적인 부분의 특성에 있어서 시간에 따라서 인간이 변하더라도 이전과 똑같은 사람임을 느끼고 확고한 내적 감정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로저스의 자아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자아에는 긍정적인 관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긍정적인 관심이라 하는 것은 포지티브라고 하는 그 관심에 있어서 학습되거나 타고난 것에서 모든 인간이 중요한 사람으로부터 따뜻함, 존경, 그리고 숭배, 사랑, 그리고 수용, 이런 같은 태도들을 받고 싶어 하는 기본적인 욕구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누구나, 아이, 저 사람은 못 쓸 사람이야. 저 사람은 상대하지 마. 저 사람은 인간이 아니야. 라고 했을 때 그 듣는 사람은 얼마나 기분이 나빠요. 그쵸? 자, 그래서 이런 네거티브적인 인간이라고 얘기를 하면 주변에서 사람들이 뭐예요? 손절을 하죠. 그런데 우리가 긍정적인 관심, 이렇게 따뜻하고 존경하고 숭배하고 사랑이 넘치고 수용적인 태도를 갖고 이런 사람이 주변에 있다라고 하면은 왠지 모르게 스스로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스스로가 좀 넉넉해지는 느낌 들지 않나요? 이런 사람들만 주변에 있으면 내 인생도 같이 더불어 뭐예요? 만족감을 느끼고 살 수 있을 정도로 아주 행복하다라고 보는 거죠. 자, 이렇게 우리가 긍정적인 관심은 아동은 타인으로부터 이런 긍정적인 관심을 얻기 위해서는 자신의 어떠한 경험한 가치를 부정하고 타인의 생각하는 가치에 따라서 경험을 자각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이들도 이러한 긍정적인 관심의 주위에 이웃들이 있다라고 하면 아이들도 이런 경험을 지각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도 이런 훌륭한 이웃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어린 시절에 자연스럽게 이런 그 현상들이 발달이 되게 되면 어린 시절에도 긍정적인 관심에 굉장히 가능한 욕구는 주변의 중요한 사람들에게 자신의 어떤 기대, 태도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는 인간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변의 환경이 어때요? 굉장히 안 좋으면 내가 삶을 아무리 노력하더라도 포기가 되죠. 지난 시간에도 아마 이야기를 했을 건데,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어, 그 출생 순위에 따라서 그 아이들이 환경에 막내 아이가 부유한 집의 막내로 태어나면 사랑과 어떤 그 굉장히 모든 거를 누리면서 사랑을 받고 태어나서 행복하게 사는데 그 빈곤한 가정에 태어나는 아이는 눈치를 본다라고 얘기를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아마 기억이 좀 나시나요? 그거랑 똑같은 요지라고 보는 거예요. 사람은 살아가면서 본인의 환경, 주변의 어떠한 분위기에 따라서 많은 영향을 받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주변의 관심, 긍정적인 환경,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린
어린 시절에 많이 필요하고요. 또 우리가 조건적인 긍정적인 관심이 지속되면 그것이 아이에게 내면화된 어떠한 규범과 기준이 되면서 심지어는 자신의 행동을 제한하고 현실을 왜곡하기도 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게 조건적인 긍정적인 관심이라 하는 것은 예, 이 조건으로 맞춰서 그래서 자연스러운 게 아니라 이렇게 해야 돼라고 하면서 뭐예요? 계속 훈련시키는 이런 것들을 하나의 이 아이에게 심어주게 되면 현실을 왜곡하기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정적인 방법으로는. 그래서 자연스러운 부분에 있어서의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역설하는 거고요. 긍정적인 관심에서는 인간의 행동은 굉장히 그 관심을 받는 방향으로 나타나는데 타인뿐만이 아니라 자기 자신으로부터의 긍정적인 관심에 대한 욕구가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긍정적인 관심의 욕구는 학습된 욕구이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어떤 상황이든 사람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 말고. 그런 사람은 항상 본인이 어떠한 결정에 있어서 위기의 결정에 있어서도 긍정적으로 개선할 의지를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1시간을 수업을 해야 되는데, 자, 지금 이제 10분 지났어. 어느 사람들은 느끼기, 벌써 10분이 지났어. 라고 하는 분이 있는 반면에, 아직까지 50분이, 40분이 남았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어느 것이 긍정이고 어느 것이 부정인가요? 예, 벌써 10분이 지났어. 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분위기를 긍정적으로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느끼는 마인드고, 아직 40분이나 남았어. 라고 하면은, 이런 그 긍정적인 부분에서 마이너스 되는 네가티브적인 생각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의 삶에 있어서는 자신이 긍정적으로 삶을 살아가는 이런 것 쪽으로 분위기를 이끌어 가야지 나에게 굉장히 행복한 바이러스가 계속 몸 안에 들어와서 어떤 그 심리적으로 그러잖아요. 사람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우리 몸에 암이 많이 생긴다라고 하는 거죠. 그 암이 왜 생기는 거겠어요? 예, 에너지를 분출을 해야 되는데 분출하지 못하고 꼭 이 마음속에 억압을 한다거나 스트레스를 내 속에 다 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하나의 어떠한 병이 암이라고 하는 걸로 이제 진단을 내린다라고 하는 걸로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내 마음속에 어떠한 스트레스나 응어리가 있거나 하면은 자꾸 밖으로 표출을 해야 되는 게 맞아요. 자, 그래서 이 표출을 한다는 것은 긍정적인 마인드. 그래서 심지어는 몸속에 너무 화가 많은데 이거를 풀어내야 되는데 풀어낼 수가 없어. 왜 풀어낼 수가 없어요? 아무도 없는 데 가서 그냥 막 욕이라도 하고 막 화풀이를 하고 해야죠. 정말 내가 이 기질 안에 폭력성이 강해. 근데 누구를 막 때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태권도장에 가가지고 막 휘둘러 보는 거예요. 그 권투장에 가가지고 복싱 막 해보는 거예요. 몸을 써서 남들하고, 예, 뭐 경쟁, 예, 이런 거는 합법적인 스포츠잖아요. 그걸로 인해서 내 내면에 있는, 이 화를 밖으로 풀어내면서 나름대로 뭐예요? 그 에너지를 방출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부정적인 사상을 가진 사람들은 이 내 몸 안에 어떠한 기질 자체가 속에 꽉 묻어놓는 게 아니라 어디 가서 화풀이를 할 데가 없으니까 계속 쌓고 쌓여서 부정적인 감정들이 이렇게 말로 표현이 되는 거거든요. 이제는 그렇게 하지 마시고 내가 부정적인 어떠한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하면 몸을 써서라도 밖으로 표출을 하는 부분. 그래서 뭐 우리가 태권도 도장도 괜찮고요. 아니면은 노래, 소리 지르는 거. 그래서 노래방에 가서 막 마이크에 대고 막 소리 지르는 거예요, 노래를. 그래서 막 음성이 막 밖으로 표출되게 뭐 음이 이탈이 되건 말건 이건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내 마음속에 있는 스트레스를 확 풀어내야 이렇게 긍정적인 우리가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간다. 그러면은 내 안에 있는 게 다 밖으로 표출되니까 뭐예요? 주변의 사람들이 또 행복한 거예요. 우리 엄마는 늘 마음속에 어떠한 병이 있어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면은 굉장히 그 말에 화살이 자녀들한테 막 쏟아지는 거 이제 자녀한테 막 그 빗대어서 얘기하는 그런 거. 그러면은 아이들이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또 뭐예요? 마음의 상처를 받죠. 그러지 말고 내가 마음에 어떠한 큰 문제가 생겼다라고 하면 노래방에 가서 문 딱 걸어 잠그고 막 노래를 해서 화풀이를 다 하세요. 그러고 나서 자녀한테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예, 행복하게 밥 먹었니? 밥 뭐 먹을까? 라고 물어보면 아이들도 우리 엄마가 달라졌어요. 아이만 달라진 게 아니에요.
예, 우리 부모님도 달라졌어요. 라고 하면서, 가정이 행복하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로저스의 자아 개념에 있어서 긍정적인 관심은 주변의 사람들이 나로 인해서 힘들어 하지 않고 오히려 해피 바이러스처럼 긍정적인 어떤 에너지를 분출하는 거에 있어서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우리가 자아의 개념에서 무조건적인 긍정적인 관심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무조건적인 긍정적인 관심이라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조건 없이 그대로 어떤 사람을 수용하거나 존경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판단을 하지 말아라, 쉽게. 저 사람은 저럴 거야, 이 사람은 이럴 거야 라고 하는 판단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봐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동은 그 자체로 귀하게, 귀중하게 한 인간으로 평가하고 사랑받는 분위기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하면서 아동 양육의 이상적인 접근법, 이런 것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아이가 부모로부터 한 인간으로 무조건적인 긍정적인 관심을 받았을 때 이 아이는 자신이 가치 있는 존재로 판단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어떤 욕구와 자아 개념에 따라서 행동하고 최대한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자, 아이들에게 무조건 너는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 아이들은 꿈이 없어져요. 그래서 너무 부모가 기대가 큰 부모는 아이들을 자기의 어떤 축소형 인간으로 만든 거거든요. 내가 못한 꿈을 우리 자녀는 이루어 줄 거야 라고 하면서 아이한테 너무나도 억압적인 부분에 그 틀로 자기의 이루지 못한 꿈을 아이에게 투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를 이제 자기의 축소형으로 생각해서 아이의 꿈을 짓밟는 부모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는 일반 보통 가정이 아니라 고급진 가정이 있잖아요. 뭐 상위 1% 안에 들어가는 아주 뭐 유명한 어떤 그 명문가들이라거나 뭐 이런 집들에서는 간혹 이렇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뭐 TV에 드라마에 넷플릭스에 이렇게 보면은 너무나도 유명한 그 저기 그룹의 뭐 어느 그 뭐 자녀들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부모의 어떠한 기대를 가지고 성장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자기의 삶이라는 것을 얻고 오히려 거기에 길들여져서 커가는 그런 이제 어떤 그 판 안에 들어가 있는, 짜여 있는 삶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아이들을 이제 우리가 부모로서 아이는 아이의 어떠한 그 할 수 있게끔 무조건적으로 믿어줘라. 그리고 아이가 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먼 발치에서 구경하면서 잘 안 됐을 때 부모가 옆에서 조금씩 조금씩 리드를 해주는 거지 전적으로 아이를 케어하려고 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것을 로저스는 이렇게 무조건적인 긍정적인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리고 우리가 주요 개념에서 보게 되면 자아실현의 경향성을 내포하고 있는데, 자아실현의 어떠한 경향성이라 하는 것은 인간은 선천적으로 자신을 유지하고 향상시키려고 하는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리고 또 자아실현에 있어서 사람은 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과정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살아갈 때 보면은 생존에 있기 때문에 선천적으로 동기화되어 있는 기본적인 활동적으로 우리가 자아실현을 하고 있다라고 보는 거죠. 모든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내가 왜 살아가고 있는 거야? 라고 느끼지 않잖아요. 오늘보다는 내일이, 내일보다는 모레가 더 나에게는 발전적이고 희망적이니까 살아가는 의미를 거기에다 부여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어저께보다 오늘 더 못 살아야지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게 바로 이제 우리는 자아실현의 경향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인간은 근본적으로 생물학적인 잠재력뿐만이 아니라 심리적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는 거고, 그리고 잠재력은 사람마다 다 다르다라고 보는 거예요. 동일하지 않는 거죠. 자, 사람이 생김새가 다 다르듯이 잠재력 또한 다 다릅니다. 그래서 체험과 잠재력을 실현하지 못하는 체험 간의 구분을 가능하게 하고 태어난 지혜가 있다라고 보는 거죠. 누구든 본인이 살아가는 그 의식주 안에서는 생존이 방법이 다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난 수업에 우리 반두라의 모방 학습 이론 배우셨잖아요. 예, 내가 조금 그 다른 사람에 비해서
1등보다는 2등이 좀 떨어지는 사람이죠. 근데 떨어지는 사람이 그 성적으로 갔다가 떨어진다라고 절대 얘기를 하지 못해요. 왜? 그 2등도 2등 나름대로의 어떤 타고난 지혜나 성격이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이제 보통 평가라는 거를 가지고 1등부터 꼴등까지 60등까지 매겨놓는다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지극히 어떠한 한 이론의 평가를 위해서 하는 거지, 이 사람의 인생을 그런 평가 기준으로 1등에서 꼴등이라고 정해놓을 수는 아무도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각자 타고난 재능, 자기가 잘할 수 있는 어떤 능력, 이런 것들이 다 있다라고 보는 것이 바로 요 상황에서 자아실현에 대한 경향성이라고 보는 거고요. 또 우리 유기체적인 평가 과정이라고 하는데, 이 인간은 우리가 자아실현하는 과정에서 유기체적인 평가 과정은 유기체는 살아있는 어떤 평가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을 평가한다? 뭘로 평가해요? 그 사람의 삶, 재산, 능력, 자, 이런 것들이 평가의 기준이 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살아있는 사람들을 평가한다라는 것은 지그시 지혜라던가 그 사람의 내면, 이런 것들은 평가할래야 평가할 수 없는 입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사람은 절대 평가의 대상은 아니다. 인간으로 봤을 때 그 어떠한 능력이라던가 그 사람의 삶에 있어서는 평가라고 하는 것은 유기체적인 평가 과정을 겪기는 하지만 누구나 다 다른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 평가에 있어서 1번부터 뭐 숫자를 매길 수는 없다라고 보는 부분이고요. 자, 우리 그래서 자기를 유지하고 향상하는 것은 자각된 어떠한 그 경험, 그래서 그 자각에 있어서의 자아 보존 또는 자기 향상, 이런 것들을 부정하거나 반대하는 것에 있어서의 인식하는 경험은 부정적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피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로저스는 인간의 어떠한 자아를 유지하고 향상시키고 자아 실현에 있어서의 경향성에 의해서 동기화가 되고 있다라고 믿고 인간을 진취적인 존재로 생각하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자아 실현에 있어서의 로저스는, 자, 현상학적으로 봤을 때 진취적인 존재로 생각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예요? 환경 속에 인간이 살아가면서 나름대로의 어떠한 기능, 이런 것들을 훌륭하게 해내 가고 있는 사실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보는 거죠. 자, 그러면 로저스의 주관적인 경험과 행동을 살펴보게 되면요. 로저스는 인간 행동의 어떠한 그 이해하기 위해서는 개개인의 현실 자각에 관한 지식이 필요하다라고 봤고, 또 인간의 개개인의 어떤 자기 자신, 주변의 세계에 관해서 주관적인 인식을 일치하는 방향으로 행동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환경에 따라서 이 사람의 어떤 내면적인 부분이 영향을 많이 미친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행동을 인자는 객관적인 현실이 아니라 개인의 현실을 보는 방식에 기초를 한다라는 점을 강조를 했고요. 또 행동의 어떠한 그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행동이 과거에 일어난 것에 어떤 것에 의해서 결정된 것으로 보기보다는 현재 처해 있는 환경, 이런 관계성을 파악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프로이드 이론과는 정반대의 이론이라고 보는 거죠. 프로이드는 뭐예요? 예전의 과거의 행동이 현재 이 사람의 있기까지 결정된다라고 보는 것인데, 로저스는 과거의 행동이 일어난 것에 의하지 않고 현재에 처해 있는 환경, 이런 거에 관계성을 파악을 잘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로저스는 인간의 행동이나 성격은 과거가 아닌 현재, 미래 틀 속에 연구되어야 한다라는 입장을 주장을 했습니다. Here and now라고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현재, 지금, 여기. 아주 중요한 문구를 여기에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과거의 얽매이서 지금 현재가 불행하다라고 생각하시나요? 또 지금 현재가 괜찮다고 미래가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예. 자, 이거는 뭐 각자 받아들이는 거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는데요. 과거에 불행했다라고 하면 그 과거는 빨리 내가 해결을 해야 되는 시점이죠. 과거의 얽매여서 지금도 미래도 계속 불행하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삶에 있어서 부정적인
방향일 수밖에 없고 과거가 불행했다 하더라도 현재부터 내가 열심히 주변의 환경에 적응해 가면서 노력하면 과거가 불행했다 하더라도 현재는 노력하면서 꿈꾸는 미래는 행복하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가 정신적으로 마인드 컨트롤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더 열심히 잘 살아보려고 하는 것은 나의 행복, 나의 주어진 시간에 누구나 다 24시간은 똑같이 정해져 있지만 그 시간을 어떻게 알차게 쓰느냐에 따라서 미래는 바뀌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여러분이 선택해서 공부하는 거는 뭐예요? 아, 내가 그동안에 못했던, 경험해보지 못한 대학이라는 것을 내가 와봐서, 이런 전유림 교수하고 이런 시간을 갖는 것도, 행복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대학 생활이라는 것을 내 인생에 한 번도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우연찮게 이렇게 와서 내가 대학생이란 신분으로 사회 활동을 하면서 졸업을 했을 때 나한테 귀중한 졸업장의 의미는 또 무엇인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자, 이게 바로 로저스가 얘기하는 지금 현재의 틀에서 연구되어야 한다라는 입장, 이게 주관적인 경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가치의 조건화라고 하는 로저스가 말하는 성격 형성에서 중요한 개념은 가치의 조건화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가치의 조건화는 다른 사람의 가치를 취하는 데 있어서 비롯되는 것으로 진정한 자신의 욕구가 어떤 거에 있는지 따라 살지 못하고 다른 사람과의 관심과 애정을 받기 위해서 그들의 기준이나 조건을 맞춰 살아가려는 상태. 자,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나름대로 행복하게 살아가야 되는데 주변의 조건들이 이 사람은 이게 아니고 다른 사람하고 이렇게 봤을 때 기준으로 했을 때 웬만큼 살면 저 사람은 그래도 좀 노력을 했군이라고 얘기한다라고 하는 거 있죠. 이게 이제 가치의 조건화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인생을 60까지 살았으면 아유 그래도 그 나이에 되면 집 한 채 하고 차는 좀 있어야 되고 여유 있게 내가 용돈은 좀 가지고 살면서 있어야지 그게 맞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거는 뭐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가치의 조건화, 누구의 조건화? 그 나이 연령대의 가치의 조건화를 벌써 우리는 형성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면은 60대에 내가 집도 없고 차도 없어. 그럼 나는 가치 있는 인생을 못 살았네? 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이런 가치의 조건화라고 하는 것은 진정한 자기의 욕구를 살아가는 사람한테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내용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가치의 조건화에서 얘기하는 그 특히 아동의 가치의 조건 형성에서는 부모로부터의 긍정적인 자아 존중을 받기를 원하는데 부모는 자신의 판단에 따라서 아동에게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 이런 가치에 정해놓은 수준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치의 조건하는 내 나름대로의 가치가 아니라 다른 사람, 타인의 어떠한 그 평가, 타인의 조건에 맞춰서 내가 거기 틀 안에 들어가는 그 가치의 조건을 메슬로가 얘기한 지금 요 조건에 충족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가치의 조건화는 누가 얘기를 한 거예요? 내가 세운 가치의 조건화가 아니라 타인이 만들어 놓는 그 가치의 조건에 내가 거기에 틀 안에 들어가는 것을 가치의 조건화라고 하는 로저스의 주요 개념이 여기에서 수반이 됐다라고 보는 거고요. 자, 그래서 아동은 부모가 원하는 것을 할 때 긍정적인 자기 존중을 받게 되는 것이고 착한 아이가 되기 위해서 나쁜 아이가 되지 않기 위해서 자기의 경험하는 사실을 왜곡하고 부정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 아이도 어느 때는 부모님이 정해놓은 이틀, 부모님이 예를 들어서 너 학교 끝나고 바로 학원을 가야 되고, 그러니까 수학 학원을 가야 되고 또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영어 학원을 가야 되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피아노 수업을 가야 돼라고 이렇게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아이는 오늘은 내가 몸이 너무 아파서 가고 싶지가 않아. 기분이 꿀꿀해서 이 학원 다 빼먹고 싶어. 라고 얘기를 하면 이 아이는 나쁜 아이가 되는 거죠. 왜? 부모가 정해놓은 이 틀 안에서 조건을 갖추지 않았기 때문에 이 아이는 뭐예요? 부모가 생각했을 때 나쁜 아이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나쁜 아이가 되지 않기 위해서 자기의 경험적인 사실, 그래서 내가 오늘은 정말 학원에 가고 싶지 않고 몸이 안 좋아가지고 쉬고 싶은데 이거를 본인 스스로가 뭐예요? 이 사실을 왜곡을 하고 부정을 하게 되면 결국에는 나쁜 아이가 되기 때문에 나는 또 부모님한테 혼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은 이 사실을 왜곡하면서 부정하면서까지도 여기를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러한 가치 조건의 실존적인 존재로서 주관적인 내적 경험과 불일치가 이루어지게 되면 성숙한 인간이 되는 것에 주된 방해의 원천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게 경험과 자기의 생각과 타인의 생각이 같이 공동으로 가야 되는데 나와 다른 사람이 만들어 놓은 가치가 불일치를 해. 그러면은 나는 여기에서 뭐예요? 굉장히 왜곡되고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 내 의지대로 하지 못하니까 병이 생기겠죠. 마음의 병이 생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경계성 장애가 생기고, 우울증이 생기고, 그리고 나중에 자폐의 성향까지도 보이는, 자폐 성향의 경계성까지 가는 이런 경향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자, 이렇게 우리가 내 경험과 일치하는 것은 참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누가 주변에서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이 만들어진 틀 안에 내가 잘 적응을 하면 괜찮은데 너무나도 괴리가 심해. 그러면은 이게 뭐예요? 문제의 원인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거고요. 자, 이렇게 우리가 완전히 기능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잠재력을 인식하고 능력과 재질을 발휘하면서 자신에 대한 완벽한 이해와 경험을 풍부히 하는 방향으로 이동해 나가는 개인을 지칭하는 것을 완벽히 기능하는 사람이라고 보는 거고, 로저스는 상담자의 어떠한 역할을 먼저 완전히 기능하는 인간으로서의 전제, 그래서 상담자는 촉진자의 조건들을 성장을 돕는 분위기를 만들 수 있어야 한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자, 촉진자로서의 상담자의 태도, 자세, 그리고 능력을 서술하는 것이 바로 상담자 자신의 완전히 기능하는 사람이 되어야 함을 뜻합니다. 자, 상담자로 진행을 하는 사람이 자기의 어떠한 앞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어떤 자기의 내적 경험과 불일치가 이루어서 완전한 사람이 아닌데 상담을 하러 완전한 기능한 사람처럼 보인다라고 하면 상담이 잘 이루어지겠어요? 안 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완전히 기능하는 사람들의 역할에 있어서는 정말 긍정적으로 자신의 어떠한 내면의 경험과 이런 것들 풍부히 바탕으로 해서 상담을 잘 할 수 있는 사람의 전문가적인 기질, 이 전문가적인 기능하는 사람이 상담을 잘 해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자, 로저스는 이러한 역할에 있어서 완전히 기능하는 사람, 인간으로서의 전제는 상담사의 촉진자로서의 조건을 성장을 도울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능력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본인이 우울하고 본인이 맨날 자살하고 싶은 사람이 상담을 하는데 이런 그 죽음을 생각하는 사람이 상담을 왔다라고 하면 어떤 상황이 발생하겠어요? 그냥 자살하세요. 우리 둘 다 동반 자살할까요? 이렇게 상담을 한다라고 하면 이게 만족할 만한 상담이 되냐 이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완전한 기능을 하는 사람이라 하는 것은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본인이 이런 촉진자의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내부적인 어떤 힘, 이런 게 있어야 된다라고 보는 거고요. 촉진자로서의 상담자나 태도, 자세, 능력을 서술하는 것은 바로 상담자 자신의 완전히 기능하는 사람이 갖춰야 될 내용이라고 보는 거고 이런 사람을 뜻해요. 그래서 완전히 기능하는 사람이 공통적으로 갖는 5가지의 심리 성격 특징이 있는데 바로 5가지의 기능이 바로 나오고 있죠. 그래서 첫 번째는 경험적에 대해서 개방적인 사람이어야 된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완전히 기능하는 사람은 어떠한 가치의 조건에 아무런 제재를 하지 않는 사람으로 모든 감정과 태도를 자유롭게 경험할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생활이 주는 경험을 잘 받아들일 뿐 아니라 어떠한 지각이나 표현, 새로운 길을 얻기 위해서는 그 경험을 활용하는데 융통성이 있어야 된다라고 보는 거. 그리고 경험에 대해서 완전히 개방적인 사람은 자신의 내면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체험할 수 있기 때문에 내면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보는 것이 바로 경험에 대한 개방적인 부분을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 사람은 실존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죠. 완전히 기능하는 사람은 모든 경험에 이전에 절대로 경험하지 않았던 것처럼 신선하고 새롭게 느낌을 가집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실존적인 삶이란 인간이 존재의 매 순간 충분히 만끽하며 사는 것. 그래서 현실에 어떠한 문제가 닥치더라도 정말 열심히 잘 살아가는 그리고 충실하게 살아가는 이런 삶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현재의 자기나 미래의 자기의 그 순간부터 나오는 것이며 자신의 어떠한 자아와 성격의 경험부터 형성이 된다라고 보고 또 자아 구조가 새로운 경험에 의해서 언제나 개방적이거나 융통성이 있고 어떠한 경직성이 없으므로 실존적인 삶의 영위가 가능하다라고 보는 것이 바로 두 번째 중요한 내용이고요. 또 유기체적인 신뢰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세 번째 완전히 기능한 사람의 조건이라고 보는 거죠. 자, 그래서 완전히 기능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어떤 유기체적인 경험들, 이런 것들을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의 정보의 타당성을 가지고, 예, 이야기를 해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출처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어떤 이론이 있다라는 것을 내가 구체적으로 얘기해 줄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옳고 그름에 대한 자신의 판단 기준이 자신 안에 존재한다라고 보는 것. 그래서 의사 결정의 어떤 보통 외적 영향력의 출처에 의해서 좌우되는 완전히 기능하는 사람들은 사회적 판단이나 주변 사람들의 판단이 아닌 자신의 유기체적인 경험을 중시해서 그것에 근거를 둔다라고 하는 거죠. 자, 유기체적인 것은 뭐예요? 환경적인 경험을 중시했기 때문에 그거에 근거를 둬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험적인 자유를 지니고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완전히 기능하는 사람들은 어떤 선택과 행동에 있어서 더 많은 자유를 누리고 삶에 있어서 개인적인 지배감을 느낀다라고 지배감을 즐길 줄 아는 사람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자기의 세계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자신의 의지 그리고 이런 것들이 주관적인 경험을 자유롭게 나타나는 감정들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어떤 일시적인 행동에 있어서의 생각 그리고 환경, 과거의 사건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항상 어떤 결정권이 달려 있다라고 경험적인 자유를 지니고 있어야 된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래서 인생의 어떤 선택과 결정을 하고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에 뭐든지 할 수 있다고 믿는 자신에 대한 삶에 대한 지배적인 경험적인 자유를 지녀야 된다라고 하는 게 네 번째 기능이라고 볼 수 있고요. 자, 다섯 번째는 창조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창조성이라는 것은 어떤 영역에 있어서 자신의 삶의 개척, 누가 내 삶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감나라 배나라 할 수는 없죠. 왜? 내 인생 살아가기도 바쁜데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이래라 저래라 컨트롤할 수 있는 건 부모밖에 없긴 하지만 부모가 내 인생을 전체 살아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완전히 기능하는 사람은 자신의 삶에 있어서의 표현, 문화 내에서의 건설적인 살아가는 경향성이 있기 때문에 스스로가 창조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깊은 곳에 있는 욕구를 만족시키고 또는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사회에 얽혀서 살아가지 않는 것. 그래서 얽히고 설키고 하면은 정말 골치 아프잖아요. 저도 이제 제가 그 장기 요양 기간을 하다가 법적인 부분에 이제 이렇게 심판을 좀 받았는데 굉장히 심리적인 스트레스가 많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굉장히 어떤 일을 할 때 집중이 떨어져요. 그래서 재판이라고 하는 것이 그 우리가 이제 민사로 이렇게 어떤 이제 사건 사고로 인해서 그런 그 감공소에 들락날락하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뭐 보이지는 않지만 심리적으로 상당히 신경이 많이 쓰이고요. 그리고 이런 그 사건들에 얽매이다 보면은 내가 다른 일에 에너지를 쏟을 거에 분산이 되기 때문에 그 일이 끝나기까지는 굉장히 심리적인 부분이 많이 여기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얽매이면서 살아가지 않도록 뭐 우리가 얽매이고 싶다라고 해서 얽매이는 것은 아니겠지만 최소한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정말 사회에서 기능적으로 잘 살아가는 것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우리가 좀 안락하고 편안한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많이 거의 뭐 99%는 다 그런 100%는 다 그런 삶을 살고 싶지 않은가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뭐 우리가 보이스피싱을 당하거나 어떻게 살다 보니까 뭐 주식 투자를 했는데 완전 깡통 계좌가 된다거나 이런 그 삶이 우유곡절이 많이 있죠. 또 그 경험을 해봄으로써 두 번 다시 내가 당하지 않으리라고 하면서 뭐예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이제는 그런데 쳐다도 안 보고 막 그런단 말이죠. 자, 이거는 우리가 현실 속에서 내가 경험하고 그거를 토대로 해서 기능을 하면서 현실에 뭐예요? 한번 교훈에
대한 것을 깨달았으니까 두 번 다시는 속지 않으리라고 하면서 뭐예요? 나름대로 그래서 좀 더 현명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노력들 그런 게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로저스가 이야기하는 주요 개념에 우리가 인간이 살아가면서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 요 다섯 가지의 인간이 완전히 기능하는 사람에 대해서 조건들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로저스 이론의 평가를 보게 되면 로저스는 초기 심리 치료 분야의 주류였던 정신분석에 같은 어떤 지시적인 상담의 회의를 느끼면서 클라이언트를 위한 독특한 관점을 개발하고 또는 인간 중심의 비지시적인 치료 방법을 개발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로저스는 상담자의 감정이입이라던가 일치감, 무조건적인 긍정적인 관심, 이런 것들이 상담의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주장을 했죠. 자, 그래서 이런 상담 현장에서 조성될 이런 분위기들이 내담자의 자연스러운 성장을 이루어진다라고 주장을 했고, 감정이입이라 하는 것은 상담자가 내담자와 같이 느끼고 이러한 감정을 의사소통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데 내담자의 의식적인 경험, 표현, 그리고 하고 싶은 어떤 정확한 이해, 그리고 긍정적인 반응을 일으킨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자, 이럴 때 상담자는 객관적인 관점을 유지해야 되는 점, 이런 것을 얘기를 했고요. 또 로저스는 일치성, 그래서 상담자가 진실을 해야 한다는 의미, 상담자가 본인 스스로는 굉장히 왜곡된 삶을 살았는데 내담자에게 진실되게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 이 사람은 뭐예요? 상담의 자격이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로저스는 상담자 역시나 진실된 마음으로 본인의 어떤 일치성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자격을 의미를 부여를 해서 상담자도 역시나 진실된 삶에 있어서의 이런 의미를 부여를 했고 상담자는 거짓된 태도로 보여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게 중요한 포인트죠. 그리고 자신의 내적 경험, 외적 표현을 일치시켜야 하면서 내담자와 관계에서 일어나는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 그래서 무조건적인 존중. 그래서 상담자로 온 내담자들이 어떠한 특정에 대해서 규정을 하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비판하지 말고 말하는 거에 있어서 존중해주고 있는 그대로 모습을 따뜻하게 수용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입장을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상담자의 온화함과 칭찬 그리고 지지는 상담의 어떠한 성공 가능성을 보여준다라고 봤고요. 그래서 로저스와 같은 인본주의 이론가들은 개인 존재의 어떤 고유성이나 개인의 잠재력과 내적 요구에 중요성을 두고 있고 또 자신의 어떠한 자아 개념 그리고 잠재력 이런 것들을 극대화할 수 있는 개인의 능력에 초점을 두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로저스의 이론의 평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로저스는 그래서 현상학적인 자기의 초점을 두고요. 현상학적이라는 것은 현재에 기반을 뒀다라고 보는 거고, 현상학적 자기라고 하는 것은 자기만의 고유한 방법으로 인식하는 자기에 관한 이미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로저스는 인간의 자기 개념, 그리고 경험 사이에 불일치가 생기면 사람이 긴장하거나 불안하거나 내적 갈등을 경험하면서 이런 상태가 심해지면 정신병의 원인이 된다라고 봤죠. 그래서 이런 정신병적인 원인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예, 나름대로의 스트레스를 해소를 해야 된다라고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렇게 제거를 해야 됩니다. 자, 이러한 문제에 직면하게 되면 클라이언트를 위해서는 치료자가 공감, 그리고 무조건적인 관심, 진실성을 보일 때 클라이언트는 자아 개념의 경험 사이에 불일치를 탐색하기 시작하고 과거의 부정으로 억압해 있던 감정들을 경험하면서 자아 개념을 재조직화를 한다라고 하는 것. 자, 그래서 치료자는 클라이언트에게 논의할 주제를 제시하거나 충고나 해석, 제안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호적인 분위기를 만들고 비지시적인 태도로 나타남으로써 클라이언트의 문제를 스스로가 문제를 인식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 자신의 역량, 그래서 창조성을 발휘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로저스의 상담은 뭐예요? 그냥 들어주면 나름대로 상담을 통해서 본인이 깨달아서 본인의 어떤 역량 이런 걸 강화시키는 것 이게 바로 상담 기법이라고 로저스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로저스는 이러한 이론을 통해서 치료 기법에 더 많은 영향을 끼쳤죠. 그리고 치료적인 관계 구성 요소를 보게 되면 비위협적인 환경, 그리고 비심판적인 태도, 공감과 진실성, 그리고 무조건적인 긍정적인 관심. 그래서 문제 해결자로서의 클라이언트의 중요성을 두고 있다는 점을 장점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평가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로저스의 이론은 인간 본성의 긍정적인 측면, 그래서 자기 개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는 점에서 많은 공감을 받고 있었죠. 자, 이게 로저스의 장점의 평가였다라고 하면 단점은 한계점이 있었다라고 보는 건데, 요거는 3강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